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구독자예요. 직업은 주얼리 디자이너로 아름다운 보석과 귀금속을 세공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맡고 있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살다가 황당하고 억울한 일, 그리고 두려운 일까지 겪으면서 지금은 많이 사람이 되었어요. 전 상대가 누구든 내 고집을 피우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무척 부끄럽습니다. 너 못 가져가. 이거 내 거야. 그거 우리 외삼촌이 선물해 준 거란 말이야. 누나 내 것 좀 그만 뺏어가. 돌려달라고. 싫어. 이렇게 내 맘에 꼭 맞는 걸 찾는 게 어려운걸?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다른 걸 대신 줄게.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져갈게. 결국 전 사촌 동생이 가진 캐릭터 인형을 빼앗았고 동생을 울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윤영이 누나가 또 내 거 뺏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영식이가 속상했겠구나. 대신 할아버지가 같은 걸로 사주마. 자, 눈물 닦고 가게 가자. 할아버지는 절 혼내시거나 인형을 뺏기는커녕 사촌동생을 달래주기만 했어요. 역시 우리 집 사람들은 늘 내 편이고 절 어떻게 못하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에서 난 아무 거칠 것 없는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가외가 할 것 없이 이상하게 남자아이만 태어나는 가문이었거든요. 친척 중에 삼촌들은 엄청 많은데 고모나 이모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삼촌들 역시 아들만 낳았고 딸이라고는 오로지 저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런 비정상적인 집안이다 보니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로만 알았고 사람들 모두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악의 같은 건 없었지만 뭣도 모르고 나대는 성격에 아나무인인 절 싫어하는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덜어 있었어요. 그러면 전 그걸 또 못 참겠는 거죠.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나 싫다며? 왜? 왜 싫어? 뭐? 다짜고짜 네가 싫은 이유를 대라고? 넌 다른 사람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기는 하니? 네가 했던 행동을 반성해보라고. 모르겠는데? 내가 널 때렸어? 아니면 네 걸 빼앗았니?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말 걸고 너 도와주고 그랬는데도? 그게 소름 끼친다고. 나 아빠 없다고 덮어놓고 불쌍한 년 취급하는 거 아니야. 네가 멋대로 반 애들 다 듣는 데서 그랬잖아. 아빠 없는 친구에게 줄 도시락을 엄마한테 부탁해서 싸운 거니까 같이 먹으라고. 그 말 들어야 하는 내 감정은 생각도 안 하니? 그때는 그 친구의 감정이나 상황을 살펴줄 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머리를 쥐어봤곤 하죠. 얼마나 철딱선이 없었는지 또 생각 없이 굴었는지 말이에요. 그런 자잘한 다툼은 있었지만 같은 동네에서 사립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기에 주위에 비슷한 가정환경의 친구들이 많았고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이라는 곳에 가고 나서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그때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라는 걸, 내가 중심인 우리 집안이 특이하다는 걸 처음 느꼈죠. 그래서 내 원래 성격대로 하듯이 살면 주변에 패 끼치는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직접 겪으며 배워갔죠. 그렇게 조심한다고는 해도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가 없어서 불도저 고백녀라는 별명까지 달고 말았습니다. 네 얼굴이랑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지난번에 밥 먹을 때 나 챙겨주는 거 보고 심쿵했지 뭐야? 내가 널 사귀어줄게. 어? 난 별 뜻 없이 한 행동이거든? 나한테 넌 그냥 친구고 사귀는 건 좀 곤란해. 내가 고백한 남자가 이렇게 거절을 놓는다 싶으면 난 또 그게 못 참겠는 거예요. 넌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어? 뭘 고치면 너 나랑 사귈 건데? 얼굴이야 집안이야 아니면 성격이야? 도대체 내 무엇이 부족한 거냐고. 고백한 남자에게 날 거절한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너 진짜 질려. 사람 질리게 만든다고. 아니 도끼병이야 뭐야? 세상 모든 남자가 널 좋아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 우라통 터뜨리는 그 친구는 저랑 완전히 멀어졌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게 그를 곤란하게 만들 거라고는 미처 몰랐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날 진짜 싫어하는 선배 언니가 있었거든요.
걔는 싸가지가 밥 말아 먹었잖아. 재수없어. 지가 무슨 공주인 줄 알아? 집에서 거울도 안 보니? 성형녀 주제에. 내가 뻔히 보는 앞에서 이런 심한 말을 서슴지 않고 다른 동기한테 하는 걸 보고 저 눈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후배 기강 세기로 유명한 과에서 하늘 같은 두 학번 위인 선배한테 성격대로 들이받았다간 내 대학 생활은 디엔드 그대로 끝일 테니까요. 꾹꾹 목 끝까지 치고 나오는 욕을 참아놓고 선배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선배랑 난 사소한 감정 싸움뿐 아니라 대판 부딪히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취향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남자가 딱 같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는 여하구는 없을 거예요. 그는 컴퓨터공학부 과대였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천사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컴공 정우성이라고 하면 우리 대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배우 정우성 있죠? 정우성 닮은 얼굴과 큰 키, 그리고 다비드상을 닮은 조각 미남이었거든요. 정우성 선배를 두고 여자 선배랑 나는 서로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은 동아리가 같아서 친하게 보여서 그것만으로도 배가 아팠는데 한날은 동기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지고 말았어요. 들었어? 그렇게 혜지 선배가 옆에 붙어 다니고 꼬시더니 결국 우영 선배가 넘어갔다나 봐. 둘이 사귀기로 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이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전봇대같이 큰 키에 남자처럼 떡 벌어진 어깨, 거기에 까무잡잡한 피부의 혜지 선배가 뭐가 이쁘다고 거기에 넘어갔냐고요. 전 이대로 가만히 혜지 선배에게 내 남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다가 동아리방에 있던 우영 선배를 발견하곤 다짜고짜 물었어요. 선배, 그게 사실이에요? 멋있는 킹카면서 왜 혜지 선배 같은 여자랑 사귀어요? 뭐가 그렇게 이뻐 보였는지 좋은지 낱낱이 저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윤영아, 잠깐만. 흥분을 좀 가라앉혀봐. 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얘기 다 듣고 왔어요. 자, 봐봐요. 165cm의 키. 하지만 다리는 이렇게 길고 쭉 뻗어서 내 신체 비율 끝내주고요. 전 선배 앞에 치마를 걷어 올리며 내 다리의 각선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몰라도 내 피부 안에 끝내준다고요. 여드름? 그딴 거 난 뭔지도 몰라. 이렇게 맑고 탱탱한 피부, 나보다 2살이나 많은 혜지 언니가 이런 피부 가질 수 있겠어요? 여기 한번 만져보라고요. 전 선배 손을 잡고 들어서 내 뺨에 얹어 쓰다듬게 했습니다. 그래. 진짜 피부결이 예술이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도 그렇고 눈도 참 맑고 예쁘구나. 그렇죠? 게다가 우리 집안은 얼마나 괜찮다고요. 행정고시 출신 나그 고위 공무원 아빠 밑에서 무남 동료 외동딸이랍니다. 일원동 토박이로 자랐고요. 지금 사는 집도 대형 아파트 자가예요. 거기다 우리 할머니는 아빠보다 돈이 더 많으세요. 어때요? 이래도 내가 혜지 선배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나랑 만나요. 내 불도저 고백에 어버버버하며 당황스러워하던 우영 선배는 피식 웃으며 어느샌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한테 고백은 좀 받아봤지만 이렇게 솔직하고 재밌게 들이댄 여잔 네가 처음이다. 좀 호기심이 드는데 그래 어디 우리 한번 만나볼까? 너처럼 일장연설할 만큼은 못 되지만 우리 아버지 교수로 계시고 사는 집도 자가 아파트야. 그럼 나도 오케이야? 알고 보니 혜지 선배랑 사귄다는 얘긴 잘못된 소문이었다네요. 그것도 모르고 전 속마음 다 드러내고 속물처럼 어필했는데 오히려 그게 선배한테 먹혀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혜지 선배마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영 오빠랑 사귀게 되면서 그때의 행복감은 말로 잘 설명이 안 돼요. 매일 하늘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저랑 사귀면서도 내 남자에게 달라붙는 여자애들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선에서 떼어내느라 피곤했지만 그 점이 나를 더 만족시켰답니다. 모든 여자가 바라보는 그 정도의 남자가 바로 내 남자라는 사실에 충족감이 들었죠. 어쨌거나 우린 5년 동안 예쁘게 사랑했어요. 여느 연인처럼 난관도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다른 남자한테 꽂혀서 이별 통보하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결합을 했죠.
그리고 나이가 꽤 차니까 당연스레 결혼까지 하기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반대하느라고 부모님 결혼 허락받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귀한 무남 동료인 만큼 외모만 괜찮은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가 싫으셨나 봐요. 특히 우리 아빤 내 말이면 다 예예 공주님 하며 다 들어주시던 분인데 저랑 싸우고 싸우다 그만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네가 2번 날 실망시키는구나. 좋은 대학 졸업하고 갑자기 보석 세공사 하고 싶다고 전문대를 다시 가질 않나. 이번엔 결혼도 네 마음대로 할 참이냐? 아빠가 너랑 짝지울 괜찮은 신랑감들 알아보고 있다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울 거야? 아빠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랑 어떻게 내가 한평생 산다고요. 만약 우영 오빠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나 1년 만에 이혼하고 돌아올 거야. 아빠가 선택해요. 이혼의 딸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답게 불도저처럼 아빠를 설득했어요. 우리 아빠는 예나 지금이나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셨던 만큼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말았죠. 어렵게 결혼한 만큼 누구도 부럽지 않게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살면서 정말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우린 자주 다퉜습니다. 칫솔을 놓는 장소부터 옷을 벗어놓은 습관, 좋아하는 식성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있어야죠. 구독자님들, 원래 신혼생활이란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요? 저 결혼 잘못한 거 아니겠죠? 그 잘생긴 얼굴 하나 보면 싸우다가도 화가 누그러뜨려졌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눈 2개, 코 하나, 뭐 옥동자 개그맨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거 있죠? 어쨌거나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했던 남자였으니까 성미 참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봤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 당하는 굴욕감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시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 전 동서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요. 동서랑 좀 껄끄러운 게 나이는 나보다 1살 많고 결혼도 2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댁의 실세라는 듯 내 앞에 군림하려고 여왕벌처럼 구는 거죠. 초반부터 나한테 반말 찍찍하고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한번 손을 봤어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형님인데 그런데 동선 나한테 매번 반말하는 거 있죠? 이게 법도상 맞아요? 둘째 며느라, 아무리 네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다. 형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깍듯하게 하고 또 첫째는 형님으로서 둘째 잘 보듬고 그렇게 해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엔 안 들어도 시어머니까지 나서니까 동선 어거지로 나한테 존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역시 나처럼 부잣집 공주처럼 자랐는지 고집센 여자 둘이 제대로 붙으니 집에 바람 잘 날이 있을까요? 사사건건 동서랑 부딪히고 다투고 어머님은 그런 우리를 혼내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기가 형님이잖아. 재수씨가 좀 못되게 굴더라도 좀 봐줘. 매사 둘이 불꽃 튀듯 싸워대니 우리 부모님도 며느리들 때문에 앓는 소리 하시더라. 내가 뭘? 자꾸 동서가 날 이겨먹으려고 들잖아. 그런 여자애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하나 둘 봐주기 시작하면 아주 날 껌처럼 여길걸? 한참 동서랑 알력 다툼을 벌이던 중 친정아빠의 퇴임식이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같이 초대를 하려고 했답니다. 아버님이 30년 넘도록 몸담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고 시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고교 선후배 사이시거든요. 우리 바깥 쓰던 나란 일 공덕지하는 특별한 날인데 당연히 나도 꽃다발 들고 참석해야지. 어머 아버님 안 돼요. 바로 그날이 우리 친정회사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선택하세요. 인생의 말로를 걷는 형님네 아버지에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 기업의 대표로 한창인 우리 아버지한테 가시겠어요? 아유 또 그런가? 아이 그럼 둘째네 사돈 회사 파티에 가야 되나? 그날 오시면 특별한 이벤트랑 볼거리도 있을 거예요. TV에 출연한 땡땡땡 셰프 있죠? 그 셰프 초청해서 직접 만든 요리도 맛보시고 아무튼 우리 아버지답게 기깔나게 준비할 테니 기대하고 저희한테 꼭 오셔야 돼요. 동서가 요사스럽게 꼬시는 통에 시부모님은 우리 아빠 퇴임식이 아니라 동서네 회사 창립 기념식에 가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아빠 퇴임식을 보고 있는데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도 참 사람이 좀 그렇지 않아? 창립 기념식? 그딴 건 매년 하는 거고 우리 아빠 퇴임식은 일생에 단 한 번인데 아버님 어머님도 너무하셔. 여기를 오셔야지. 대신 우리가 더 많이 축하해드리면 되지. 아버님 연설 시작한다. 자, 내 마음 달래주고 장인어른의 퇴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남편을 보며 서운한 감정을 풀고 아버지 퇴임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만큼 친정아빤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요새 너희 아버지 볼 때마다 엄마 마음이 영 불편해. 아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고 싶다는 외국어 공부랑 여행도 다 하시라고 등 떠밀어도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신다니까. 달리 뭐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신가? 무기력한 모습에 친정아빠가 낯설었고 그 걱정으로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버님도 교수직에서 물러나시고 많이 힘드셨어요? 친정아빠가 걱정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아유, 남자로서 나라에서 큰일 하다가 어느 날 늙었으니 나가시오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없지. 아마 너희 아버지 한동안은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하고 그러실 게다. 내가 볼 때 시간이 흐르면 점차 좋아질 테고 자식으로서 돕고 싶다면 자주 찾아뵙고 대화하고 같이 외출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구나. 또 내 동문 후배인데 나도 종종 연락해서 같이 시간 보내고 도와주마.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예요. 그때 서재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눈을 가자미처럼 뜨고 나타난 동서가 보였습니다. 형님, 지금 밖에서 상 차리고 준비하느라 나랑 어머님 고생하는 거 안 보여요? 일하기 싫어서 서재에서 아버님하고 수다만 떠는 거. 그런 얄팍한 수 내가 모를 줄 아냐고요. 빨리 나오세요. 어우, 빨랑! 동서는 아버님 서재에서 날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알았어. 근데 나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 아버님하고 긴히 상의 드릴 말씀이 있었어. 아, 됐고. 나 우리 친정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큰 여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며느리 된 도리로 참고 있는 건데 형님은 뭐라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요령을 피워대요? 아씨, 이래서 내가 돈 써서 사람 부리자고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형님한테 말하는 투가 좀 선 넘네. 아, 참나. 나보다 어려 시집도 늦게 와. 게다가 친정이 빵빵하기라나. 어디 형님 대접 받으려고 유세야? 동서 말에 불쑥 화가 차올라서 거칠게 동서 팔을 비틀어서 확 밀쳐버렸습니다. 내 합기도 실력에 동선 바닥으로 엎어지고 말았죠. 나 어릴 때부터 호신용으로 합기도 배워서 유단자거든? 어때? 팔림 장난 아니지? 조금만 더 까불어봐. 어쨌거나 내가 엄연히 윗사람인데 어딜 자꾸 기어오르려고 그래? 이렇게 몸의 대화로 동서기를 팍 죽여놨죠. 분해서 씩씩대지만 차마 더 대들지 못하던 동서의 표정은 가소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이후 그날 나한테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날 동서한테 너무 심했나 싶어서 내가 세공한 귀걸이 한 세트를 들고 동선의 집에 찾아갔어요. 처음 가본 동선의 집은 역시나 잘 사는 친정집 덕인지 생각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내준 차를 마시며 거실에서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동선 나타나질 않았어요. 한 20분 넘게 기다렸을까 동서가 고고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형님?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워낙 손님이며 잡상인이며 자꾸 찾아 들어와서 미리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시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혹시나 돈 필요해서 절 찾아오신 거라면. 뭐? 돈을 빌려? 착각도 참. 나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절대 동서한텐 손 안 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친정도 괜찮은데 자꾸 나랑 우리 친정 되게 없이 사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 꽤 거슬리거든? 오늘 여기 온 건 지난주에 내가 심하게 대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사과하러 온 거라고. 자, 이거 받아. 동선 내가 내미는 은색 보석 케이스를 열고 귀걸이를 1초쯤 바라보더니 그냥 탁
닫아버렸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직접 세공해서 정성이 깃든 선물인데? 뭐 성의는 고맙네요. 그런데요, 저 아시잖아요. 남들 알만한 브랜드 아니면 취급 안 하는 거. 괜찮은 자리에 차려입을 땐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들 눈이 있어서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최 실장, 이거 귀걸이 한번 차보겠어? 심지어 동서는 내 앞에서 내가 준 선물을 자기 집 도우미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나 자존심 구겨지라고 하는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난 좋은 뜻으로 간 건데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죠. 내가 머리 숙이고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누가 기죽을 줄 알고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길지 계속 해보자. 그날 이후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동서와의 알력 싸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존심 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저 역시 이 싸움에서 물러날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날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시어머님이 절 따로 불러서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다음 달 초하루에 증조부모 합사 제사가 있어. 아직은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 그간 재산 둘째랑 내가 준비했다만 이번 제사 땐 맏며느리로서 네 실력 좀 보자꾸나. 그날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하자. 네, 어머님. 저 맏며느리로서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강조도 하셨겠다. 첫 제삿날 회사에 미리 조퇴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퇴근 준비하려는데 사장님이 급하게 날 찾았어요. 오 실장, 지난주에 발주 들어온 다이아 웨딩 세트 보내드린 거 맞지? 고객분이 못 받았다고 항의를 하시는데. 아, 저 분명히 3일 전에 퀵으로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대요? 한번 퀵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업체에선 내가 보냈던 배송 담당자가 연락 두절이 됐다는 겁니다. 보석 세트를 잃어버려 손실도 손실이지만 당장 고객분 결혼식 전까지 예물 세트를 맞춰드려야 하는데 급한 사고가 난 거죠. 퇴근이고 뭐고 부랴부랴 다시 세공하기 위해 캐드 프로그램부터 열고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세공 마지막 작업과 고객께 전달하는 일은 다른 동료가 해주기로 해서 난 안심하고 시계를 봤는데 이미 저녁 7시였죠. 날 데리러 온 남편 차를 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오라고 하셨는데 화내시면 어쩌지? 제사는 밤 9시 넘어서 시작하니까 사정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시댁 부엌에 들어가니 이미 시어머니와 동서가 한창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너네가 일찍 오라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배달 사고로 다시 웨딩 세트 작업하느라고요. 꼭 결혼할 예비 신랑께 빨리 전달해야 했거든요. 지금부터 저 열심히 도울게요. 그리고 제사 끝나고 설거지 제가 다 할게요. 아이고, 알았다. 이 나물부터 어서 데쳐. 그리고 정성으로 만든 제사 음식을 차리고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제사가 진행됐죠. 우리 집에서 제사는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풍경이 낯설고 재미있어서 요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동서가 날 찔러 2층으로 불러냈습니다. 분명히 일찍 오라고 그랬을 텐데 진짜 회사에서 사고 난 건지 아니면 또 일하기 싫어서 핑계댄 건지 내가 알 게 뭐냐고. 동서는 몇 시에 왔는데 그렇게 뿔이 났어? 전 오후 5시에 와서 제사 음식하기 시작했죠? 나한테 형님으로서 대접받고 싶으면 형님답게 굴 것이지. 나이도 어린 게 따박따박 반말이나 뱉고 집안 중대사마다 쏙 빠지라 뺀질거리고 말이야. 아니 내가 설명했잖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었다고. 그리고 나보고 어린 게라고 했어 지금? 참 나이 1살 많은 게 뭐 자랑이라고. 그게 곶감냐? 그러면 네가 형님으로 시집오지 그랬어. 결국 동서랑 야자 소리까지 하며 싸움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니까짓 게 뭐라고? 감히 날 우습게 봐? 그 말에 격분해서 지난번처럼 동서 팔을 잡으려고 하자 이번엔 동서가 2팔을 뻗어 내 몸을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우당탕탕 불행히도 전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정신이 깼을 땐 전 병원에 누워 있었고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를 내려다 보니 양쪽 발 모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일어난 거지? 자기 계단에서 굴러서 왼쪽 무릎 연골 파열되고 오른쪽 발목도 골절됐대. 많이 아파서 어쩌니 우리 마누라. 그렇게 다리가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난 동서 때문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된다고 시부모님부터 하다못해 서방님도 문병을 왔는데 이 망하려는 끝내 보이질 않았어요. 날 다치게 만든 것도 열받지만 사과도 안 하고 날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꼴로 병원 신세 지게 만들고서 코빼기도 한 번 안 비치네.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로 바쁘신가 봐. 저 때문에 다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친정집에 일이 생겨서 바빴던 거예요. 일부러 형님 문병 안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 근데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네가 나 다치게 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어. 어디 두고 봐. 전화 끊고 나서도 동서에 대한 원망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누워 잘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누가 이렇게 화가 나게 했노? 계단에서 굴러 다친 데가 많이 아파 그런가?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다리 아픈 건 둘째치고 내 속이 불에 탈 듯 아파요. 열받아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 전 동서 때문에 시댁에서 힘들었던 모든 일을 그리고 동서가 계단에서 일부러 밀어서 다치게 했던 일까지 소상히 아빠에게 말했죠. 그리고 제발 동서에게 복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내 귀한 딸 괴롭힌 네 동서라는 여자 용서할 수가 없지. 그래,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동서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사건을 아빠와 함께 계획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복수할 생각에 온 정신이 집중되었는데 어느덧 병원에서 퇴원할 날이 됐죠. 아빠, 저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요. 그런데 제가 부탁했던 일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아빠가 현재 법제처에 있지를 않으니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다행히도 날 도와줄 사람을 구했단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 집에 가서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해야 된다. 뼈 다치면 후유증이 더 무서워요. 전 아빠가 말씀하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는데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마누란 다쳐서 아직 요양인데 자긴 술 먹고 노느라 바쁜가 보네요? 그런 거 아니야. 있지, 나 동생 만나고 온 길이야. 도저히 술 없인 얘기가 안 돼 보여서 같이 술 마시고 심각한 얘기 나눴어. 서방님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정확히 말하면 동생이 아니라 재수 씨네 친정 아버지에게 큰일이 생겼다지. 그분을 모셨던 여비서 중 몇 명이 성추행 건으로 사돈 어른을 고소했대. 처음엔 합의금으로 무마하려고 했는데 비서들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검찰 쪽에 가족이 있는지 결국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하네. 재판해야 할 것 같고 거기서 별일 없이 잘 마무리돼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 사돈 어른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회사나 다 화를 면치 못할 것 같아. 남편 얘기를 듣고 전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빠의 계획하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빠, 결국 제가 부탁한 일을 해주셨군요. 고마워요. 조사해보니까 그쪽 사돈 여자 관계가 잡음이 좀 있던 사람이더구나. 그런 자들은 가까이 있는 여자 직원들에게도 분명 손을 뻗쳤겠다 싶어서 전직 비서들과 접촉을 좀 해봤지. 아니나 다를까 억울한 일을 당한 비서들을 선동해서 고소를 먹일 수 있었다. 그 나이 그런 추문이 드러나 버렸으니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지. 그렇지 않냐? 네, 오히려 감춰진 잘못을 드러낸 아빠가 영웅이세요. 앞으로 재판 결과도 아주 심하게 나오겠죠? 글쎄다,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안 돼요, 안 돼. 지은 죄만큼 꼭 벌 받을 수 있게 계속 힘 써주세요. 아빠의 힘인지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죗값을 요구해서인지 동선의 아빠의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됐어요. 전 마음고생하고 있을 동서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직접 동서한테 찾아갔죠. 나왔어, 동서. 나 다리 금 간 거 잘 붙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이렇게 내가 직접 찾아오게 만들고.
제가 요즘 친정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요. 미안해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네요. 그래, 다친 데는 잘 아물었나요? 나 뼈는 알아서 착 붙은 것 같은데 그동안 동선의 아버지가 큰일 당했다고 들었어. 친정 아버지가 결국 감옥에 갈 것 같다며? 무고한 분이니까 돈에 환장한 년들 결국 합의금 주면 알아서 떨어지겠죠. 나쁜 년들. 나쁘다니. 그 비서들 피해자야. 동서 아버지가 가해자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아무리 자기 아버지여도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니? 형님이 뭘 안다고 남의 집안일에 말을 붙여요? 그럴 거면 그냥 나가세요.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그래, 동서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왜 검사가 까다롭게 나오고 판사도 마음대로 안 될까나? 우리 친정아버지가 법제처 고위 공무원이었던 건 알지? 이 모든 일은 다 동서 때문에 일어난 거야. 계단에서 날 밀어버린 그때 시작된 거라고.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형님 내 친정 아버지가 우리 아빠 합의가 안 되도록 무슨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동서가 맨날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돈 많은 자기네 거만 떨었지? 당해보니까 어때? 진짜 돈이 제일이야. 아니면 퇴직했더라도 권력이 최고일까? 자기 집안이 그야말로 멸문지화 앞에 놓인 이유가 나와 친정 아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동서의 눈동잔 이리저리 굴러가고 머리가 아주 복잡한 듯 보였어요. 한참 생각한 동선 결심한 듯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형님네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쯤에서 합의로 끝나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있다간 친정회사가 한낱 먼지가 될까봐 또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지 동선 비로소 제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이 되는구나 동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내가 그만둘지 말지 결정할게. 제가 이렇게 절실히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걸로 부족해요? 남을 사지로 몰아놓고 형님은 좋으시냐고요. 동서가 날 먼저 다치게 만든 건 생각 안 하니? 이제 보니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아니구나? 그냥 어떻게든 지금 위기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다. 알겠어. 나 그만 갈게. 아니요, 형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단칼에 일어서니 동선 급하게 내 옷을 잡으며 더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불쾌해진 기분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 정도 당했으면 납작 엎드려서 나한테 눈물로 반성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기가 쌩쌩하네. 그럼 나 역시 여기서 그만 못 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친정아빠 역시 저한테 복수를 그만두자고 종용하셨어요. 윤영아, 여기서 끝을 보는 게 어떻겠니? 피해 여성들도 이쯤에서 피해 보상받고 끝내는 게 그 사람들 정신 건강에 이로울 테고. 잘 생각해라. 여기서 기소 유예 없이 실형까지 가게 되면 회장 본인뿐만 아니라 그 회사까지 위험해 줄 수 있어. 그건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의 밥줄까지 끊는 거니까 난 여기서 복수를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빠, 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여자들 농락하는 변태 아저씨가 대충 넘어가면 앞으로도 그 집 평생 못 끊을걸요? 게다가요, 동선 말로는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표정부터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기서 멈추면 걔는 또 날 물러보고 전처럼 기고만장해지게 뻔해요. 아빠는 계속 밀어붙여 주세요. 내 말에 하는 수 없다던 아빠는 그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선의 아버지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온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회사를 함께 설립한 동업자이자 전무로 있는 사람인데 회사 지분과 주요 정보를 M&A 기업 사냥꾼에게 몰래 팔아 넘겼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인수합병이 이뤄지며 30년 넘게 명맥이 이어온 땡땡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가 경고했던 대로 예상보다 일은 더욱 나쁜 쪽으로 흘러갔고 많은 땡땡 기업의 근로자들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추행 재판 결과를 앞둔 어느 날 동서 아버진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신 거예요.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서를 혼내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걸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조문하기 위해 남편과 같이 동서 아버님 상에 갔는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날 발견한 동선 귀신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니년이 여길 왜 와? 바로 네가 우리 아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살인자가 감히 뻔뻔스럽게 어떻게 와? 동서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너무 미안한 나머지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동서 진짜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날 결국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서방님 통해서 장례식비에 보태달라고 1,000,000원을 전해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를 마친 동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가출인지 어디로 가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동서를 찾는 일에 저도 발벗고 나섰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1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자승자박, 자기가 저지른 일은 업보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세상의 이치 때문이었을까요? 저 역시 부메랑처럼 제가 지은 업을 돌려받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나가신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골목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서 전치 5주의 사고가 나버렸거든요. 사고 난 킥보드의 운전사는 어린 중학생 2명이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친구들은 가벼운 찰과상 정도였는데 그에 비해 엄만 크게 다치신 겁니다. 지금은 무면허, 무헬멧 킥보드 사고 조항과 보험 등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호제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국민의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해서 무릎 인대 수술과 입원 치료비가 1,000,000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교통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집에 온 남편은 나한테 말을 머뭇대다가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내 친구 재영이 알지? 걔가 부축해서 시작한 리츠 투자가 알고 보니 완전 사기였던 거야. 처음엔 수익이 매달 8%씩 들어오니까 눈이 멀어서 그만. 우리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연끌해버렸어. 그런데 이게 다, 난 몰라. 이제 망해버렸다고. 무려 3억이라는 거금을 날려버린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과음으로 회사에 지각하고 결근하는 날도 잦아졌어요. 이미 날려버린 돈은 어쩌겠어. 갚아 나가야지 뭐. 그런데 당신 더 문제가 뭔지 알아? 이러고 살다가 직장에서 잘리겠다. 당장 술부터 끊어.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벌어야 그 실수를 만회하지. 바보 같은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도통 재기할 가능성이 안 보였습니다. 민망하지만 장인어른께 부탁해서 일단 돈 좀 빌려보면 어떻겠어? 지금 우리 아빠 그런 거 신경 쓰실 상태가 아니시란 말이야. 네, 남편이 헛짓거리 투자로 돈을 날려먹은 그때 우리 아빠에게도 알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내가 요즘 도통 잠을 못 잔다. 잠만 들면 꿈에 입이 찢어진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내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비틀고 그게 무서워서 안 자려고 하다 보니 이제 낮에도 헛것이 보여. 내가 아빠한테 못할 짓 했죠. 괜히 동서 친정 내에 복수시켜서 그 집안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우리 아빠도 멀쩡한 정신으로 살긴 어렵지 않겠어요. 아빠의 정신건강이 걱정돼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모시고 갔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치료도 하고 약도 드시던 아빤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치거나 정신이 피폐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집안에 한 사람의 환자만 있어도 우환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나마 멀쩡한 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일 저 일 수습하고 아프신 부모님 따라다니기 바빴죠. 하지만 친정 아빠는 사람이 확 바뀌어서 쾌행한 눈에 말라가는 몸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정신병 환자 같은 모습이 된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건 건 바로 동서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동서, 그간 어디에 있었던 거야? 서방님이랑 가족 모두 걱정하고 찾고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
아마 내 얘기 듣다 보면 지금처럼 뻔뻔하게 굴 수만 없을걸? 우리 친정을 대상으로 복수 중이라고 말했던 날 기억하죠? 나 형님 다리 가랑이 붙잡고 이 일 끝내달라고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매달릴 차례가 되고 말았네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게 얘기를 하라고. 나도 동서한테 사과는 했잖아. 지금 집안 가족들이 하나하나 병이 들고 돈 문제도 생기고 아주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그리 동시다발적으로 불행이 겹쳤을까? 과연 그게 다 우연일까? 날 망하게 한 시작이 형님이듯 나도 형님 망하는 일에 손 놓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거든요. 동서 말인즉슨 그럼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들이 다 동서 때문에 생겼단 얘기야? 기분 나쁜 웃음만 짓더니 동서는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하자마자 갑자기 내 몸을 관통하는 한기와 오싹함을 동시에 느꼈죠. 동서가 한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몇 번이고 다시 전화했지만 끝내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당한 일은 제각각 벌어졌고 거기에 동서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거든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동서가 벌인 일일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막내 이모가 부모님 소식을 전해 듣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윤영아, 그동안 집에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지. 내가 보아하니 뭔가 의도가 있는 살기가 여기서 느껴진다. 여기 이모가 잘 아는 박수무당인데 이런 쪽 전문이니까 아빠 모시고 한번 가봐. 엄마에게 전해 듣기론 막내 이모가 어릴 때 신병을 앓은 적이 있었대요. 그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굿도 여러 번 하시고 여기저기 무속인을 찾아다니셔서 겨우 막았다고 하죠. 이모가 무속인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한 번 귀문이 열린 사람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이른바 이문 신기 있는 분이란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껏 살면서 이모가 그렇게 강직된 얼굴로 저한테 말한 적은 없거든요. 대학 입시 앞두었던 과거 시절 대학에 붙는 기도나 부적 좀 써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이모는 장난스럽게 웃을 뿐이었죠. 고작 그런 일은 신이 하실 일이 아니야 요 맹취야. 그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봐. 저한테 무속신앙 얘기나 점집 데려가거나 그런 얘기 한 번 안 하고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이모의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고 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동서가 그런 쪽으로 뭔가를 했던 걸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전 회사에 결근까지 하고 이모가 알려준 박수무당을 찾아갔어요. 붙어왔네 붙어왔어. 누가 무속인 시켜 저주굿을 했거나 분명 무슨 방법을 취했네. 바로 자네한테 말이야. 맞아요. 나한테 그럴 사람은 동서밖에 없거든요. 내가 동서한테 심한 복수를 해서 그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저한테 저주가 걸린 거예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너희 가족들은 한 번씩 다 당했는데 아직 너만 방법 당하지 않았구나. 근데 안심하지 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존재가 있다는 걸 아직 넌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방법은 바로 그 존재를 노리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박수무당이 말한 나는 아직 모르는 소중하게 여길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 역시 그 존재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2달째 생리를 건너뛴 것이 단지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결과 역시 선명한 2줄이 보였죠. 하지만 임신의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무당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산부인과에서 나오자마자 한달음에 무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럼 제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내 애한테는. 부적 써주세요. 아니면 굿할까요? 돈을 얼마가 들든지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제발 내 아이만 지켜주세요. 뭐든 하긴 해야지. 근데 저주를 푸는 건 내 전문이 아니야. 또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널 저주한 사람을 찾아내서 진심으로 빌고 또 빌어. 그 사람이 용서해주건 말건 그건 상관없어. 시작한 네가 일단 그렇게 해야 천지신명이 움직이고 사악한 저주의 기운을 눌러버릴 염승법 해주실 큰 스님도 알려줄 거다.
어쩌면 이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믿기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네,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 해서 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흥신소에 의뢰해서 동서를 찾아달라고 해서 받은 주소로 가봤지만 아무리 벨을 누르고 기다려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매일 그 집을 찾아갔고 기다리다가 거기서 싹싹 빌었어요. 동서가 안에서 듣든지 아예 집에 없는진 몰라도 전 저대로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문득 문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체납고지서를 봤습니다. 가족, 친정 다 버리고 홀연히 떠난 동서가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체납고지서를 들고 와서 돈을 대신 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복죽이랑 어항, 가지 볶음 포장을 동서 집 앞에 두고 왔죠. 동서가 다른 건 몰라도 어항가지 요리를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열흘 동안 그 음식이 상한 채 버려져 있었는데 10하루째 날이 돼서야 음식을 먹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 음식을 먹어준 그것만으로도 다 고마웠어요. 다음엔 동서가 생활비로 썼으면 해서 5천만 원을 넣은 봉투를 문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 단단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생활했던 흔적은 있는데 사람도 짐도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주인 얘기론 동서가 밀린 월세 갚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 뒤론 어디서도 동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제가 해보니까요. 복수라는 것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할 게 아니더군요. 내가 그 복수를 온전히 돌려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무시무시한 책임이 드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동서에게 복수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저는 같은 일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실제로 저주 기도나 저주의 의식을 하는 무속인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했던 복수와 저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 저주를 행한 자는 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한답니다. 저주 의식이 비교적 대중화된 일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남을 저주하려면 구멍 2개부터 파라. 그러니 몹시 믿고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저주 같은 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 아직도 임신한 저에게 혹은 뱃속의 아기에게 무슨 화가 미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조심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저주를 의뢰한 동선 무사히 잘 있는지 몹시 궁금하고요. 제가 얼핏 들었기론 동서가 여기 유튜브 구독자 애청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서가 제 사연을 듣게 된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동서, 어떻게 보면 우리 참 닮았었죠. 지고는 못 사는 승부욕에 이기려고 물불 안 가리는 성격까지. 어쩌다가 똑같은 것들끼리 형님 동서로 만나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나 모르겠네요.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일 잊지 않고 평생 후회하며 죄책감 안고 살게요. 그러니 동서도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는 복수심을 놓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저주는 결국 시작한 그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니까 동서에게 큰 흉 닥칠까 걱정돼. 언젠가 동서 마음이 좀 편해진다면 나에게 꼭 한번 연락해줘요. 내 간절한 외침이 동서에게 반드시 닿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내 잘못으로 생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마워요. 제 잘못은 얼마든지 욕하시더라도 제 가족이나 아이에 대해선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7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70이 넘도록 살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더군요. 그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 여러분께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말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고민이 되네요. 우선 제 결혼 생활부터 얘기를 할까요? 결혼 생활부터 저희 생활은 달라졌으니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겪게 해줬어요. 물론 안 좋은 일들이 아주 많았지만 제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다시 한번 삶이 좋아진다고 해도 결혼을 선택할 만큼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빛 한 줄기 없던 제 삶에 희망이라는 걸 봤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얻어터지고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 게 당연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제게 사랑하는 감정을 알려준 남자가 있었고 전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됐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욕을 퍼붓고는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 욕을 가장 많이 들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 행복했어요. 이 집 구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축복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바로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전 그 사람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저도 불안해서 그 사람이 잘 버티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사람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은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닌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없어진 돈 어디서 찾는가 말입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은 유서 한 장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겨우 밝혀둔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땐 저도 어렸고 딸도 어린 나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심지어는 밤일도 해봤죠.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친정집으로 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죠. 그땐 정말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건 정말 큰 슬픔이었지만 딸과 함께 죽을 수는 없었어요. 혼자였다면 저도 그 사람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겐 딸이 있으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빛 한 줄기 없던 삶에 희망이라는 걸 봤다고 했죠. 그 희망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딸이 있어서 제 삶이 시작됐고 딸이 있어 돈을 벌게 됐으니까요. 다행히 한동안 친정집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더는 제게 면박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딸도 예뻐해줬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제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늘 욕이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잘못 먹었나 무슨 일을 벌였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역시 부모님이 저와 딸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팔았기 때문에 제게 잘해준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게 됐죠. 처음에 전 애 딸린 아줌마와 누가 결혼을 하나 했는데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찬 남자였어요. 계속 어린 여자만 고집해 결혼 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자가 나이 많은 그것도 몸이 불편한 남자를 만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만나시겠어요? 그래서 시댁 부모님은 하자가 있는 젊은 여자를 찾던 중 저를 찾았고 아이 하나 정도면 자기들이 얼마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팔려가게 됐던 것이었죠. 제겐 어떤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조차 시간 낭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이 집에 아들을 낳으러 온 가정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가서 홀대란 홀대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어찌나 성격이 고약한지 몸이 불편하다고 약자라는 말, 전 그 말 가장 싫어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정신마저 불편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은 툭 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며 절 때렸어요. 제가 피하면 물건을 마구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물건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렸으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누군가가 먼저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때린 사람이나 던진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 오히려 그런 남편을 제지를 못한다고 시부모님께 혼이 났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남편 간수도 못한다고 혼을 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진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대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선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사람처럼 절 대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식모살이나 다름없는 불행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잘 자라줬어요. 시댁 부모님이 부유한 편이라 부족함 없이 자랐죠. 물론 아들만요. 아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어요. 딸은 지원을 안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아들만 챙겼고 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서 어리광을 부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게 왜 자기만 차별하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딸에게 서운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긴 다른 집안 사람이니 이해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더 소중히 대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죠. 전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안보단 일을 하는 게 훨씬 재밌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저를 괴롭히겠습니까? 아니면 손님들이 괴롭히겠습니까? 물론 진상 손님이 있긴 했지만 집에서 매일 보는 시부모님과 남편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죠. 집에 있으면 구박만 듣고 맞기만 하는데 절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어찌나 즐겁던지.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당장 뛰쳐나와 혼자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전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보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는 한 번씩 친정으로 갔죠. 가서 욕만 먹었는데도 부모라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참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니 글쎄 남편이란 인간이 바람이 났지 뭐예요. 그 작자는 돈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돈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정말 아들을 낳기 위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시부모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집안일하고 일도 하고 당신이 하는 게 뭔데요? 바람 피우는 거? 지금 그게 당신이 할 짓이에요? 왜? 너도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 몸뚱이가 이렇다고 아무랑 못 만날 것 같아? 아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부자부자 하니까 어디서 여자가 하늘 같은 서방한테 소리를 쳐? 이게 정신이 나갔나?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니까짓게 못 살면 야 너는 나 아니었으면 네 딸이랑 그냥 거지꼴로 살았을 거. 내가 데려와서 아들도 낳게 하고 잘 사는 집 며느리로 하게 했구만. 말하는 거 보면 하여튼 이래서 없는 것들 데려오면 안 되는 건데. 아유. 전 남편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대해선 충격을 받진 않았지만 그럴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딸을 완전 남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래도 제 자식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전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지팡이에 머리를 맞았고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딸의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려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전 시어머니에게 맞고 말았습니다.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그 예미의 그 딸이라더니 그냥 아주 성격이 고약한 건 똑 닮았네. 그러는 할머니는요? 성격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아저씨 성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때서요? 딸은 저를 대신해서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전 그만하라고 할 힘도 없었어요. 요게 어리다고 봐줬더니 뚫린 게 입이라고 그냥 나불나불 거리고 있네. 아이고 이런 게 우리 장손이 누나라고 부른다니. 아이고 두야. 어머니
저희 딸 예뻐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딸에게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힘이 없었지만 딸에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고, 지 딸이라고 챙기는 거 봐라. 시어머니는 저와 딸을 훑어보면서 혀만 계속 찼습니다. 얘,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 만난다고 때린 거냐? 너 그런 거야?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당연한 말을 왜 해야 하는지 몰랐죠. 너는 말도 못해, 이년아. 안 사람이 얼마나 못했으면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나는 말이다. 안 사람도 우리를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어디 바깥으로 안 나돌고 집안에만 있잖니. 너는 네 잘못도 모르고 지금 우리 귀한 아들을 때린 거야?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럴 거면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쟤랑 같이 손잡고 나가면 되겠네. 아, 그리고 사돈땡땡 가봤자 너 반기지도 않을 게다. 이미 한 번 나간 딸이라고 처음부터 막 굴려도 된다고 하는 부모가 어딨니? 아이고, 결혼만 잘 됐으면 내가 이런 집안을 받지도 않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이 놀랍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제 탓이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라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래서 전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집이면 나가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나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니, 제 인생에 있어서요. 딸과 아들, 제 자식들입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딸이 중요할까요? 없어도 그만이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딸이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다르죠. 제가 나간다고 하니 그럼 딸과 함께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4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들도 있으니 아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았으니까 아들도 같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엄마 없이 어떻게 애를 키워요? 따라가면 당장 애 밥은 애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애 환경은 우리 손자가 그렇게 사는 걸 못 본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손자한테 잘해줬는데 그럼 우리 자식이지.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들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니. 애는 못 준다. 나갈 거면 조용히 둘이서 나가야지. 아무 잘못 없는 애를 데려가긴 왜 데려가? 시어머니는 남편과 정말 똑같은 말을 하며 아이는 못 준다고 했어요. 그냥 도망칠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들을 버리고 갈 수 없었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자식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그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상처만 받고 시댁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마저 냉대를 받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대들어서 그런 건데. 난 괜찮아. 그럴수록 전 딸을 더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왜 누나만 챙기냐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챙겨? 왜 나만 미워해? 엄마는 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야? 전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딸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건 처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제 딸을 정말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디서 들었다는 거겠죠. 전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어요.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누나가 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누나도 우리 가족이야. 내 딸, 아들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누가 가족이 아니래. 앞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미워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이상하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야? 전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아빠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잘 넘어가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언젠간 알아야 할 사실이고 언제 또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상한 말을 할지도 모르니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가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갑자기 너무한다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따라서 갈 거야? 그래서 날 그렇게 미워한 거야? 아이가 어찌나 빨리 뛰던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를 잡기 위해 저도 힘껏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이에 힘껏 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체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따라갔죠. 전 열심히 아이를 따라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 일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딸과 함께 아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그때의 기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앞이 노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사고가 났나, 납치라도 당했나 많은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손이 떨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딸이 아들을 찾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여기! 전 바로 달려가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은 갈 곳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었겠지만 전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저를 안고 사과를 하더군요. 잘못했어요. 그날 전 아들과 딸과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셋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어린 나이에 얘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딸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무덤덤했지만 아들은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절대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죠. 아들에겐 그게 가장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하니 그제서야 아들은 편히 저희를 보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나랑 난 아빠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누나 보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누나랑 나랑 엄마는 같잖아. 그럼 가족 아니야? 야, 가족 맞지. 너랑 나는 엄마가 같은데 어떻게 가족이 아니냐? 할머니는 그냥 날 싫어해서 그러는 거고 바보야. 그럼 가족 맞지. 그리고 가족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 특별한 가족이지. 우리도 특별한 가족 중 하나고. 그런데 특별하니까 남들 앞에선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게 좋아. 괜히 혼자 특별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아들에게 잘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 덕분에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들도 점점 제 딸을 닮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커가면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일어나 했는데 아들이 계속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두 팔을 다 들면서 딸과 저에게 구박을 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딸에겐 차별을 했고 전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제겐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래서 전 딸을 더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렇게 몇십 년을 시댁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 일을 쉬지도 않았고요. 남편이란 인간은 이미 포기를 한 지 오래라 전 아이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지내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전 그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늙어 더는 돈으로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오더군요.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를 무시하냐며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과 딸은 먼저 이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하자니 웃기더군요. 남편이 나이가 더 들면 병시중을 들어야 할 생각을 하면 끔찍하긴 하지만 이게 제 팔자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런가 별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로 결국 죽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에 뛰어들어 결국 저 세상으로 갔으니 제가 병시중을 들지 않아도 됐죠. 남편이란 사람이 죽었는데도 눈물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좋진 않았죠.
하지만 언젠간 술 때문에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후련해진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란 인간이 얼마나 인생을 못 살았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이젠 자식들을 보낼 날만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을 보내고 홀로 지낼 생각을 하니 헛헛하더군요. 하지만 딸과 아들도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 딸과 아들을 보내고 혼자 시골로 내려가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들은 서로의 짝을 찾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전 자식들을 보내고 시골로 내려가 자그마한 가게를 내 조용히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고 있어서인지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주말에 한 번씩은 오려고 했습니다. 자주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말은 듣질 않더군요. 그래도 자식들이 계속 찾아와 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그런가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오질 않더니 제게 더는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요즘 며느리들은 당돌하게 얘기를 한다는데 직접 당해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싸워봤자 뭐합니까? 안 그런가요? 또 제가 시어머니에게 된통당해서 그런가 전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놀고 먹기만 한다면 뭐라고 했겠지만 며느리가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모처럼 주말에 쉬는데 시댁에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싫겠어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시댁은 시댁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아들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한 소리 하겠다는 거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그런 얘기를 해봤자 둘 사이에 좋은 거 하나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있어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말을 했다고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며느리와 다르게 사위는 제게 싹싹하게 예쁜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몸은 불편한 데가 없는지 집 수리할 곳은 없는지 매번 물어봤고 아들보다 더 친아들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딸내에 조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제가 팔이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위가 먼저 제게 딸내에서 지내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했고 딸 집에 가서 몇 달을 신세를 지게 됐죠. 장모와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아는데도 불편한 기색 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잘 대해주는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점점 저는 사위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전 사위에게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른이 넘어가면서 점점 몸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다고 몸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귀가 조금 들리지 않고 예전보다 순임이 가빠지고 전보단 자주 아프긴 했지만 제 나이에 비해선 꽤 건강한 편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고 조용히 장사를 지내왔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걱정이었나 봅니다. 제 걱정을 어찌나 하든지 전 제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 딸내에 안 좋은 소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위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가 셋인 집에선 딸 혼자 버리로 어떻게 산답니까? 딸은 처음으로 제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처음으로 딸내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보니까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한 것 같았죠. 자기네들도 어째 버텨본다고 버티다가 제게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사부인은 딸이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셔서 부탁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자식이 어렵다는데 안 도와주는 부모 있겠습니까? 전 남은 전 재산을 딸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딸은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면서 거절을 하더군요. 부모로 해준 것도 없잖니.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란 것도 나 때문인 것 같아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은데 엄마라고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 엄만 감사하니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거라도 받으렴. 그럼 엄마 혹시 우리 집에서 살지 않을래?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애들 아빠도 수락할 거야. 엄마 가게랑 집 다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엄마 몸도 불편하잖아.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딸의 제안에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저야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딸 집이라고 해도 제 집이 아니니 괜히 불편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위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 안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언제든 집에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자네가 불편할 텐데. 아이, 저야 괜찮아요. 아이들이야 어머님을 워낙 좋아해서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아유, 저희 회사가 괜히 이렇게 돼선. 그게 자네 탓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 탓하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전화 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위의 말에 전 딸 집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전 다짐을 하고 가게도 팔고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딸에게 줬습니다. 제게 남은 거라곤 자그마한 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전 좋았어요. 오히려 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의 통화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앞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죠. 사위는 절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요양원이죠? 75세 할머니 들어갈 건데 서류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니 그렇게 착하던 사위가 그것도 집으로 오라고 했던 사위가 요양원에 절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모든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믿었던 만큼 전 배신감이 배로 들었죠. 나이 먹고 모든 일에 초연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위를 살리겠다고 사위가 살아야 제 딸도 살 거라는 생각에 모든 전 재산을 준 것인데 돌아오는 건 결국 절 요양원에 가두겠다는 거니 전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이 먹고 복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위는 제 돈으로 꽤 큰 가게를 차렸어요. 배달 일을 시작하다가 체면이 살지 않았는지 가게를 차렸더군요. 예전 같으면 응원을 해줬겠지만 사위의 한마디에 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아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전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어요. 복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다 늙어서 복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저의 배신감을 표현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첫 번째, 딸에게 당장 달려가서 얘기를 한다. 두 번째, 가게로 찾아가 없는 소문을 만들어 장사를 망하게 한다. 세 번째, 일부러 사위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딸과 헤어지게 만든다. 네 번째, 사위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낸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장사를 망치는 건 딸도 힘들어할 것이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바람을 피우게 해서 나쁜 놈으로 만들어 헤어지게 만들자니 이건 딸과 손주들이 슬퍼할 것 같고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낸다 한들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결국 전 나머지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집에 없었고 딸도 회사에 가 집에 없어서 사위와 둘이 있는 시간은 많았습니다. 사위의 출근 시간은 조금 늦은 시간이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이서방, 이리 좀 모을 수 있나? 예, 장모님.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부축 좀 해줄 수 있을까? 아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네, 당연하죠. 사위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절 대해줬어요. 이서방. 네, 장모님. 아이고, 미안하네. 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괜찮지? 아유, 그럼요.
고마워. 역시 우리 이서방밖에 없어. 아닙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전 수없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아이고, 미안한데, 혹시 집에 시금치가 있나? 갑자기 애들이 시금치 나물이 먹고 싶다는 게 기억이 나서. 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고마워. 장모님, 지금 시금치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어쩌나, 오늘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유, 내가 갔다 와야 되나? 아이,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 아이, 자네 갔다 오면 나야 고맙지.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그렇게 전 사위를 부려 먹었어요. 이서방. 예, 장모님. 사위는 조금 지쳐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금치 간이 맞는지 좀 봐줄 수 있나? 예, 물론이죠. 일부러 소금을 팍팍 넣어서 시금치를 매우 짠 상태였어요. 아, 장모님, 이것 좀, 왜, 입에 안 맞나? 전 일부러 간을 별로 하지 않은 시금치를 먹었습니다. 아유, 이상하네. 괜찮은데. 내 입맛이 이상한가? 그리곤 다시 엄청 짠 시금치를 사위 입에 넣어줬어요. 사위는 그제야 너무 짜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간이 맞는 시금치를 주니 그제야 간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 사소한 걸로 사위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소한 게 결국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전 사위가 저로 인해 힘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혼자 있을 때 사위에게 시켰고 매번 조금씩 사고를 쳤어요. 그럴 때마다 사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위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짜증낼 법도 한데 짜증내지도 않고 제 욕을 들어주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발언이 너무 괘씸해서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위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괴롭혔지만 밖에서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사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죠. 당연히 사위라면 돈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이 왜 계산을 하냐며 말리더군요. 그 이후로 전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사위 식당으로 갔습니다. 물론 계산을 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위의 표정은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것저것 막 시키기까지 했고요. 사위는 더는 참기 힘들었나 봐요. 결국 터질 대로 터진 모양이에요. 결국 사위가 딸에게 불만을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죠. 여보, 장모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따라 계속 날 심부름꾼으로 쓰질 않나. 아니, 뭐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계속 친구 데려와서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고 가잖아.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아니, 장모님한테 돈 받기 애매해서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뒤로 계속 친구를 데려오시잖아. 그래서 계산 안 하는데도 계속 오신다니까? 아, 그럼 돈을 달라 그래. 그리고 넌 엄마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아니, 그게 나도 계속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럼 말해. 돈 달라고. 그럼 됐네. 딸의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위가 조금 바보같이 착하다고 해야 할지 미련하게 쓴소리를 못한다고 해야 할지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딸에게 잡혀 사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사위를 괴롭혀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전 더 열심히 괴롭혔습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사위를 골탕 먹이기엔 이게 제일 직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먹었어요. 물론 가끔 그냥 얻어먹고 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딸과의 다툼 이후부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갔어요. 딸에게 제가 먼저 요양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자기들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내던데 저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위의 표정은 참 한결같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속이 뒤틀리던지. 딸은 그런 말 말라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 내 옆에 있는 놈이 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만약 엄마가 치매가 오면 그때도 안 보낼 거니? 내가 아무것도 못 가리면? 엄마,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아니, 내가 엄마를 왜 모셔왔겠어? 이 서방이 힘들잖아. 엄마, 이 사람이 뭘 힘들다고. 내가 다 할 건데,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다 내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줄까 봐?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렇지 여보? 딸은 사위를 정말 많이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위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본격적으로 사위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사위에겐 심부름을 시켰고 맞게 가져온 걸 내가 언제 이걸 시켰냐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사위는 정말 억울해하더군요. 하지만 전 계속 화를 냈어요. 그게 반복되고 나니 사위도 참지 못했나 봐요. 몇 달이 지나고서 제게 화를 낸 겁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아니 매번 장모님이 사오시라는 거 사왔는데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하고 몇 번 확인을 하고 가도 그럴 일 없다면서 화를 내면서 우기시고 장모님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세요? 치매? 자네 미쳤어? 치매라고? 왜? 치매 오면 요양원 보내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 들었잖아요. 요양원 안 보낸다고. 내가 자네 속셈을 알아. 누굴 속이나 귀신을 속이지. 전 사위의 말에 아무것도 답하지 않고 계속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요. 사위는 저와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다고 느꼈는지 대화를 끝내더군요. 그날 이후 전 치매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치매일 리가 없죠. 사위는 계속 답답하다며 제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낸 이후로는 참지도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또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엄마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나도 힘들어. 당신도 이제 일 그만두고 어머님 봐봐. 얼마나 힘드나. 매일 시키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고 화내고. 아니 가끔은 물건까지 던진다니까. 내가 언제 물건을 던졌나? 장모님, 왜 매번 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장모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위가 정말 답답했나 봐요. 딸 앞에서는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화를 내니 말입니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지? 엄마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치매 검사도 받을 때 아무 이상 없었잖아.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한 건 아니지? 제가 시치미를 떼자 오히려 딸은 사위 걱정을 했어요.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딸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위는 더 답답해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속이 시원해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하고 있다는 생각에 재미도 있었습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어요. 저의 행동에 사위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하기는 했지만 못 버티고 나가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때서야 딸은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게 묻더군요. 엄마, 들어보니까 조금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던데 왜 그래? 아니 솔직히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런데 우리 남편도 힘들어하는 것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봐요. 내가 왜? 뭘 했다니? 이 서방 참 웃기네. 아니 남편 말로는 점점 말도 격해지고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가끔은 이 서방 때린다며. 이 서방이 그러더라. 장모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일부러 왜 그런 짓을 하니?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볼 땐 엄마가 치매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묘하게 이서방한테만 그러는 거 알아? 딸은 눈치를 채고 제게 물었어요. 결국 전 모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딸이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걸 보니 딸이 몰랐던 일인 건 확실했죠. 그 말을 듣고 딸이 노발대발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엄마,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 그리고는 딸과 함께 사위를 골탕 먹이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 복수가 시작되고 말았거든요. 역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제 복수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도 함께 사위를 골탕 먹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법을 모릅니까? 아니면 이런 놈들만 걸리는 겁니까? 왜 저희 모녀에겐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사위의 바람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참 전부터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사위의 바람 상대는 예전 직장 동료인 것 같더군요. 딸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지인들을 통해 물어봤고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거든요. 어쩐지 당당하게 집을 나가더라니 생활할 곳이 있어서 그랬는 모양이에요.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아주 교활한 여우더군요. 딸의 결혼 생활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믿었던 사위의 바람에 충격에서 못 벗어나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쓰라고 거액의 돈을 제게 주더라고요.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게 미안했지만 딸을 위해서 사양하지 않고 받았죠. 아들도 제 누나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돈을 더 많이 챙겨준 것 같더라고요. 전 그 돈을 들고 바로 업체에 부탁을 해서 사위의 바람 현장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아주 못된 짓이라고는 다 하고 다니더군요. 아주 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딸 앞에선 한없이 약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이었으면서 뒤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에 말 한마디에 여자들을 다 꼬실 수 있는 아주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심지어 나이도 이름도 속여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때 더 때리지 못한 제가 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증거가 하나둘 모여가는 중 사위가 즐길 걸 다 즐기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사정없이 때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사위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했죠. 미안하네. 내가 좀 심했지. 사위는 당황하며 제게 얘기하더군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집을 나가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시작됐어요. 손주들에겐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몇십만 원을 쥐어준 뒤 쇼핑도 하고 게임도 실컷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과 사위와 함께 밥을 먹었죠. 마지막인 만큼 전 아주 성대하게 차렸습니다. 장모님 이걸 다 차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 말에 전 사위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도 되지 연기도 되지 탑배우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질 않았나 의문이 들더군요. 사위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사위가 국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이때다 싶어 있는 힘껏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장모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 자식이 몰라서 물어? 아니 갑자기 때리는 사람이 알지 맞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딸이 사위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리고 사위가 딸을 치려는 거 앞에 있는 시금치 한 주먹을 잡아 던졌습니다. 아니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이제 그냥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뭔데 날 때려? 뭔데 때리냐고? 이 미친놈아, 넌 원래 바람 피우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있니? 왜? 난 모를 줄 알았어?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몰랐겠다. 그렇지?
네가 집 나가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서 뭐 하는지 물어봤어. 근데 당신 인생 잘못 살았더라. 그거 알아? 당신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다 얘기해 주던데? 그러게 철저하게 착하게 지냈어야지. 사람들도 당신 행동에 학을 떼더라.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이 썩을 놈아, 여기 증거 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려서 사위를 한 대 더 쳤어요. 사위는 모든 증거를 보자마자 얼어붙어서 바로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당신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면서? 왜?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이제 노인네 필요 없어져서 버리려고 했어? 사위는 순간 놀라며 절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죠. 하지만 용서가 됩니까? 저흰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쫓아냈습니다. 사위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말았죠.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와중에 사위는 자기를 예뻐하지 않았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사위가 그런 절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만 세우지 않았다면 전 계속 사위를 예뻐했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딸의 결혼을 망치고 싶겠어요. 복수라고 해봤자 그냥 노인네의 한풀이 정도로 끝을 내려고 하겠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결국 사위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친구도 돈도 직장도 자식도 잃은 채 쫓겨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완벽한 복수를 하고 말았죠. 딸은 그 사건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위가 하던 가게를 그대로 받아 이어갔습니다. 딸은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위가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속지 않고 사랑스러운 저희 가족끼리 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어쨌든 사위 덕에 사랑하는 딸과 손주와 살 수 있으니 그거 하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덕분에 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복수를 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가요? 복수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복수를 위해 너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 보세요. 시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죽고 남편이란 작자도 사고가 나 죽어 제가 모든 재산을 받았고 결국 제가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도 보세요. 제가 불을 켜고 아등바등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사위는 일찍 알아차리고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늙은이는 더는 헛소리를 하지 않고 그만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